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커다란 절이 있었다. 하루는 어느 상자가 밖으로부터 뛰어들어오며 순찬 소리로 스님을 급히 불렀다. 스님이 매우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상자가 하는 말이 까치가요. 젊은 밭 큰 대추나무에다 집을 짓는데 웬 옥비녀를 갖다 끼워요 하였다. 스님이 이상히 여겨 나가보니까 상자는 올라가서 옥비녀를 꺼내라고 꾀였다. 그래 스님은 까치집을 한참 쳐다본 후에 신과 버선을 벗어놓고 손에 침을 바르더니 대추나무를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이가지 저가지를 바꿔디디며 까치집까지 올라가는 걸 본 상자는 소리쳤다. 저거 보세요. 우리 스님이 까치 새끼를 꺼내 생으로 뜯어 잡수시네요. 하며 저리를 떠나갈 듯 고함을 질렀다. 절 안에 있는 둥들이 일제히 쳐다보니까 대추나무 위에 있던 스님이 당황하여 급히 내려오다가 가시에 온몸이 찍혀 피투성이가 되었다. 다른 중들에게 변명을 한 후 스님은 부끄럽기도 하고 분함을 못 참아 상자를 끌고 들어가 실컷 때려 주었다. 그러나 이 상자는 원래 장난을 잘했으므로 또 골려줄 방법을 생각했다. 이번엔 자기가 장난한 후에도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신중히 계획을 짰다. 때는 가을이었다. 어느 날 상자가 절 아래 있는 동네에서 돌아와 스님 곁에 앉으며 은근히 말을 꺼냈다. 저 아랫마을 주막에 사는 젊은 가부 있지요? 그래. 지금 소생이 오려니까 가부가 불러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절 근처 크많은 감나무에 열린 감을 스님 혼자만 잡수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래 대답하기를 스님이 그럴 리가 있나요? 스님도 잡수시고 다른 사람도 나눠줘요. 하였지요. 그래서? 그랬더니 가부 말이 그러면 스님께 여쭙고 좀 얻어달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먹을 만큼 따다 주려무라. 그리하여 상자는 만족한 듯이 제일 좋은 감을 골라서 따가지고 내려갔다. 그 가부는 천하 미인이라 은근히 탐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한편 스님도 그 가부를 은근히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 여자는 겉은 꽃 같으나 속은 얼음같이 찬 천하의 미인이다. 감히 말을 해본 사람도 말소리를 들어본 사람도 없는데 감을 맛보자는 것은 나와 통하자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감은 나에게 고마운 과일이다. 이같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음을 죄이었다. 얼마 후에 상자가 웃으며 돌아왔다. 스님, 감을 갖다 주었더니 어찌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부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저 불당의 옥병은 스님 혼자 잡수냐고 물어요. 그래서 모두 나눠 먹는다고 했어요. 대답 잘했다. 그랬더니 스님께 여쭙고 그걸 좀 갖다 달라고 하지 않아요? 상자는 스님의 허락을 떨어지기가 바쁘게 불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불당 앞에 고이 놓인 옥병을 전부 거두어 가지고 마을로 내려갔다. 스님은 또 갑을 생각하며 상자가 오기를 고대했다. 그러던 중 저편에서 상자가 오다가 스님 하고 부르더니 절 뒤쪽으로 뛰어갔다. 스님이 초조한 끝에 쫓아가니 상자는 뒷간으로 들어갔다. 닭도 뜬 게 지붕 쳐다보듯 걸음 멈추고 상자가 나올 때만 기다렸다. 이윽고 상자가 나오며 아이고 똥 쌀 뻔했네 하고 어려운 일을 한 듯 외쳤다. 스님은 자기가 뛴 일이 분하여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상자는 기색을 살피며 왜 여길 오셨냐고 했다. 내가 뛰어오길래 영문도 모르고 왔지. 소생은 여기까지 오시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려다가 뒤가 급해서 뛰어왔습니다. 그러면 말이나 하고 오지. 대간절 가부가 뭐라고 하더냐? 아이쿠, 가부 말씀을 하지도 마세요. 제가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어서 해봐라. 하고 스님을 독촉했다. 병을 갖다 놓고 얘기를 하려는데 가부의 아버지가 술을 취해서 작대기로 때리며 무슨 중놈이 고약한 짓을 하려고 이곳까지 왔느냐 하잖아요. 그럼 아무 말도 들을 겨를이 없었겠구나 하고 재차 물었다. 얻어맞고 뒷곁으로 뛰어오는데 가부가 쫓아오며 이틀 후에 오라고 했습니다만 다시는 못 가겠습니다. 맞아 죽으려고요?
스님은 후일 다시 오란 말에 정신이 번쩍 나서 상자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돈을 주며 달래며 호감을 사느냐 애를 썼다. 이윽고 그날 돈을 많이 타가지고 마을에 내려가 놀다 돌아와서 스님을 가만히 불렀다. 스님, 가부가 말하기를 스님께 신세를 많이 줬다고 하면서 한번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하네요. 그러니까 스님은 너무 기뻐서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어느 날 만나자고 하더냐? 모레 저녁에 스님더러 자리를 정하라고 하던데요. 그리하여 절 뒷방에다 장소를 정하고 상자는 마을로 내려갔다. 가부에게 가서 소인이 본래 가슴앓이가 있었는데 오연에게 가서 보이니 안양내의 신짝을 따뜻하게 해서 대면 낫는다기에 혼신짝을 얻으러 왔습니다. 하고 청했다. 가부는 내버린 신짝은 없고 현재 신는 걸 줄 테니 어서 병이나 나으라고 했다. 신을 들고 스님 방문 앞으로 기어와 있으니까 방 안에서 과부가 온다. 미인이 온다. 저 과일을 내가 권하면 그녀가 나에게 권하고 후에는 인사도 하고 내 요구도 들어줄 테지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상자가 문을 벌컥 열고서 다 틀렸어. 다 틀렸어. 했다. 스님이 영문을 몰라 하니 상자는 과부가 오다가 스님이 중얼거린 것을 듣고 여러 사람이 논다고 단단히 놓아여 돌아가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신짝만 주워가지고 왔네요. 하고 신짝을 보였다. 다 잘된 일이 틀린 것은 모두 스님 탓입니다. 하고 스님을 원망하였다. 이를 듣고 있던 스님이 큰 실수나 한 듯이 옳다 요놈의 주둥아리가 죄다. 몽둥이로 때려라. 하고 상자 앞으로 내미니 이것을 본 상자는 옳소이다 하며 옆에 있는 목침으로 갈기니 상아의 이빨이 몽땅 빠졌다. 상자는 여지껏 잘 속여왔으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속일 궁리를 했다. 어느 날 스님에게로 가서 아랫마을 가부가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요. 저번에 왔다가 스님 혼자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고 그냥 간 것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뵙도록 해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만나자고 하든? 하며 스님이 바짝 다가앉았다. 상자는 뻐기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조용한 처소를 정했으니 이 약을 잡수고 오시래요. 이 약은 원기 왕성한 약이래요. 라고 말했다. 스님은 일초가 새롭게 고대하다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배가 꿈틀거리더니 설사가 날 듯하였다. 참다 못해 무릎을 꿇고 발 뒤꿈치를 병구를 괴고 있는데 과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괴이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아? 하며 스님을 두 손으로 떠밀었다. 이 설사는 상자의 흉계로 약이 아니라 날 콩가루를 먹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스님은 겨우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이놈의 배 하며 주먹으로 자기 배를 때렸다. 이 스님처럼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욕심을 억지로 세우려다가 가는 곳마다 봉변을 당하는 것을 가리켜 물 걷는 중이라 별명하였다. 옛날 바닷가 한마을에 어부가 살고 있었다. 날마다 고기를 잡아 팔아서 겨우 굶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어서 꽤나 영리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뜻밖의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저도 소당에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자 아버지 눈이 동그래졌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소당은 양반댁 도둑들이나 다닌 곳이야. 우리 같은 상놈은 받아주지 않아. 또 공부를 한들 세상에 써먹지도 못할 텐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하지만 아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공부를 못하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아들이 자꾸만 간절하게 청하자 아버지는 차마 그 마음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그는 한참 생각 끝에 기운 없이 말했다. 그래, 내가 어떻게든 해보마. 기다려봐라. 다음 날부터 어부는 매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서당 훈장댁에 갖다 바치기 시작했다. 훈장은 마침 살림이 넉넉지 않았던 터라 어부가 가져다 주는 고기를 고맙게 받아 먹었다. 어느 날 훈장이 아침을 먹고 문을 나서려고 보니 어부가 마당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선생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한테 아들 자식 하나 있는데 공부를 못하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거두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서당 훈장은 한동안 고민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알았네.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 내일부터 아들을 서당으로 보내게.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날 어부의 아들은 나라가 듯한 마음으로 서당을 향했다. 그러나 그가 서당에 이르르자 양반들 도령들이 눈을 내려 깔고 쳐다보며 도령하기 시작했다. 저 꼴 좀 보게. 저 더러운 놈은 누구야? 신분 왔겠지 뭐. 예, 여기 이 요강 좀 치워라. 아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서당 훈장이 도착해서 그 모습을 발견하고서 말했다. 너로구나. 상민의 자식으로서 학문의 뜻이 있다니 가릭한 일이야. 이왕 결심한 것이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방 안으로 들이려고 하자 도령들이 나서서 법석을 떨기 시작했다. 스승님 안 됩니다. 어찌 상놈의 자식과 한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 모두 돌아가겠습니다. 도령들이 이렇게 나오자 서당 훈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가 되었다. 오냐 알겠다. 하지만 저 아이가 마당에서 공부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지. 그것도 안 되겠다면 다들 돌아가라. 도령들이 잠깐 웅성거리다가 잠잠해지자 훈장이 어부의 아들한테 말했다. 진정 공부를 하고 싶다면 마당인들 어떠래? 그리 하겠느냐? 그러자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리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날부터 어부의 아들은 마당에 꿇어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낱낱이 새겨 외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지성을 다해서 공부하니 어부의 아들은 3년 만에 양반 도령들을 물러니고 스승을 능가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때 나라에서 과거를 시향한다는 방이 붙었다. 오랫동안 공부를 해온 양반의 자제들은 과거를 보겠노라고 나서기 시작했다. 어부의 아들 또한 과거를 보리라 결심하고 훈장을 찾아갔다. 스승님, 저도 과거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 내 실력을 보면 국제가 분명하다만 받아들여줄지 걱정이로구나. 아버지의 걱정은 더욱 컸다. 상놈의 자식이 과거라니 무슨 소리냐. 무슨 화를 당할지 몰라. 죽을 때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렵니다. 어부는 더 말리지 못하고 그간 모아둔 돈을 털어서 노자를 마련해 주었다. 돌아오는 길은 고사하고 가는 길에도 쓰기도 빠듯한 돈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감지덕지 받아들고서 괴나리 보찜을 맨 채 한양으로 향했다. 어부의 아들이 여러 날을 쉼없이 걸어 한양 땅에 이르렀을 때 같은 서당에서 공부한 양반 자제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그를 발견하고서 소리쳤다. 아니 저기 누구야? 고기잡이 아들놈이잖아. 저 녀석이 왜 여기 왔지? 과거 보러 왔나 보군. 그건 안 되지. 그들은 그렇게 수군거리며 어부의 아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갯줄집 헛간을 빌려 잠을 자려고 하는 어부의 아들을 끌어내어 놀려대기 시작했다. 상놈의 자식이 과거를 본다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군. 우리한테 걸렸으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그들은 어부의 아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어느 대갓진 담장 아래에 이르러서 담 안에 높이 선 배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에 열린 배를 따다가 우리한테 나눠주면 모른 척 눈 감아주지. 어부의 아들을 도둑으로 몰려는 수작이었다.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지만 말을 듣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 어부의 아들은 양반줄 자제들 손에 등을 떠밀려 담을 타놓고 배나무에 오르기 시작했다. 저기 누가 배나무에 올라간다! 도둑이야! 양반 자제들은 담장 안에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서 후다닥 도망가 버렸다. 그 대갓집은 나라에서 큰 벼슬을 하고 있는 정대감 집이었다. 그리고 배나무가 있는 곳은 정대감 딸이 거처하는 별당의 뜰락이었다. 별당에 술을 놓고 있던 정대감 딸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서 밖을 살펴보니 정말 누군가가 배나무에 오르고 있었다. 대감 딸이 뜰로 내려서면서 말했다. 당신은 누십니까? 귀신이거든 올라가고 사람이거든 내려오세요. 어부의 아들이 나무에서 내려와 서자 대감의 딸이 어찌된 일인지 물었다. 그러자 어부의 아들은 사연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대감 딸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살펴보니 그 행색은 남루하되 용모와 언사는 예사롭지 않았다.
과거를 보러 한다니 어디 한번 시험해 봅시다. 대감딸은 어부의 아들을 방으로 인도해서 붓과 종이를 내놓은 다음 시제와 운자를 불러주고 시를 지어보라고 했다. 그러자 어부의 아들은 오래지 않아 한 편의 시를 이루었다. 대감의 딸이 보니 거의 고칠 데가 없는 훌륭한 작품이었다. 훌륭해요. 한두 군데 말고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장흥급제도 가능하겠어요. 정대감 딸은 두어 군데 글자를 짚어주고 나서 어부 아들한테 말했다. 실력이 있다 한들 그런 행색으로 어찌 시험장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장을 열더니 선비의 의관을 한 벌 꺼내주면서 갈아입도록 했다. 어부의 아들이 옷을 갈아입고 보니 천하에 비할 바가 없는 훌륭한 선비였다. 대감의 딸은 미소를 지으며 옆에 놓인 상자에서 무언가 먹을 것을 꺼내주었다. 과일도 같고 경단도 같은데 입에 넣어보니 꿀처럼 사르르 녹았다. 밤이 늦어지자 어부의 아들은 하직 인사를 했다.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지요. 어부의 아들은 그 길로 양반 자제들이 묵고 있는 객주집으로 돌아왔다. 양반 자제들은 어부의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다. 그래, 배는 따왔느냐? 올라가 보니 배 대신 이런 게 있더군요. 어부의 아들이 과일도 같고 경단도 같은 것을 전해주자 양반 자제들은 한번 맛보고는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다. 세상에 이런 맛있는 게 다 있단 말이냐? 그들은 우르르 정대감 집으로 몰려갔다. 그리고 담을 넘어서 배나무에 오르기 시작했다. 때마침 야순을 돌던 대감집 하인들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붙잡아서 관가에 넘기니 그들은 과거는 고사하고 옥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시험날이 되자 어부의 아들은 과거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방방곡곡에서 몰려든 수많은 양반댁 선비와 도령들이 시험장을 가득 메웠다. 마침내 과거 글의 시제와 운자가 내걸렸다. 어부의 아들이 그 제목과 운자를 살펴보니 뜻밖에도 전날 정대감의 딸에게서 받은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는 자신 있게 붓을 눌러서 제일 먼저 글을 제출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장원으로 뽑혔다.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도령이 장원급제를 하자 새로운 인자가 났다고 대골이 들썩거렸다. 정승판서들이 서로 사이를 삼으려고 하였다. 그런 가운데 대감 하나가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점찍어서 사양한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사유로 정하고 말았다. 그리고 딸과의 혼례를 서둘렀다. 그가 어쩌지 못하고 혼인을 치르고 보니 색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날 담을 넘어서 만났던 그 처녀였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손을 맞잡았다. 세도가 당당한 대감의 사위가 되고 똑똑한 아내를 얻은 어부의 아들은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다. 하지만 시골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다. 모시고 오기는 해야 할 텐데 뒷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는 고민 끝에 스승께 편지를 썼다. 한양으로 와서 어디로 찾아오라는 소식을 부친한테 전해달라는 사연이었다. 그 무렵 어부네에는 아들을 한양으로 보내놓고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과거를 보고 돌아올 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불안한 마음으로 나날이 보내는 중이었다. 아이고, 우리 자식은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내지 말고 붙잡았어야 하는데. 그때 서당 원장이 은밀히 어부를 불러서 안부를 묻더니 꿈에도 그리던 아들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들을 만나려거든 한양에 올라가 이 주소를 찾아가보게. 어부는 그 길로 아들이 좋아하는 메밀떡을 한아름에서 짊어지고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천신만고 끝에 한양에 도착한 어부는 물어물어 서당 원장한테 받은 주소지를 찾아갔다. 겨우 집을 찾고 보니 담장이 두 기나 되고 소술대문이 으리으리한 대갓집이었다. 어부는 감히 주인을 찾으러 엄두를 내지 못하고 문 앞을 이리저리 서성대었다. 그러자 그 집 하인들이 어부를 덜컥 붙잡아다가 헛간 속에 집어넣고 철컥 문을 닫아 걸고 말았다. 어부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날 밤 헛간에 갇힌 어부는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헛간 빗장이 스르르 열리더니 누가 살짝 문을 열고서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더니 황급해하는 어부한테 큰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아버지, 접니다. 어부가 아버지란 말에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살펴보았다.
가만히 살펴보니 정말로 자기 아들이 분명했다.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이냐. 저는 과거에 장원급제에서 이 집 사위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면 의심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못난 아비 때문에 끝까지 고생이로구나. 어부는 고향에서 가지고 올라온 꽃찜을 풀기 시작했다. 얘야, 내가 좋아하는 메밀떡을 가져왔구나. 이것 좀 먹어보아라. 아버지가 고나니 아들은 먹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배가 부르고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는데도 아버지는 자꾸 떡을 보냈다. 아들은 떡을 받아서 먹는 척하면서 여러 개를 주머니 속에 슬쩍 감추었다. 아버지, 또 오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아들은 헛간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아건 다음 발소리를 죽여 잠자던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방에 불이 켜있고 아내가 일어나 앉아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딜 다녀오시나요? 그게 그 주머니 속에 불룩하게 든 게 뭐지요? 꺼내봐요. 어부의 아들은 더 이상 아내를 속일 수가 없음을 깨달았다. 면목이 없소. 이런 일은 함께 처리하셔야지 어찌 그렇게 아내도 모르게 덮으려 하신단 말입니까? 어서 아버님을 모셔오세요. 아들이 헛간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자 며느리는 예를 차려서 시아버지한테 큰절을 올렸다. 다음 날부터 시아버지를 양반으로 만들기 위한 며느리의 비밀 교육이 시작되었다. 시아버지를 다락에 숨겨둔 채 입는 법과 먹는 법, 걸음걸이와 말하는 법까지 양반의 법도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연습하게 했다. 그렇게 한 달을 가르쳐주자 어부는 시골 양반으로 행세에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제 됐습니다. 본가로 내려가셨다가 정식으로 찾아오세요. 어부는 며느리가 가르치는 대로 고향에 내려가서 한양으로 간다는 통지를 놓은 다음 정대감 댁으로 향하였다. 시골에서 사돈이 온다는 소식을 받은 정대감은 보관대작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려서 사돈을 맞이했다. 이렇게 해서 어부의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